해결료 공학 및 실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Nuclear Fuel, The Core of Man-Made Nuclear Power Plant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무슨 얘기를 했었나요? 처음부터 얘기를 할까요? 자, 우라늄. 네, 첫 번째 원자력 재료죠. 왜 우라늄을 우리가 해결료로 쓰는가? 왜 우라늄 235를 해결료로 쓰는가? 그리고 역사 얘기를 잠깐 했었죠. 뭐 언제 발견돼서 그 이후에 진행이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미국과 소련의 핵무장이 어떠했고 이런 얘기를 했고, 뭐 5개의 핵국이 등장하고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왜 핵융합이 아니라 핵분열을 활용하는지를 얘기를 했었고, 예, 아토믹 스트럭처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랬죠. 사실 정확히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뉴클레익 뭐 이렇게 단어를 써야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친숙한 단어를 쓴 건데, 예,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 어떤 우주의 구조가 핵분열. 그러니까 런 거죠. 그 빅뱅 이론부터 공부를 해갖고 우주 뭐 138억 년 이거부터 공부를 쭉 해갖고 와가지고 이 지금까지 공부를 해오면은 아 이건 운명이구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적 생명체가 등장을 했을 때 이 핵분열 발전소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은 사실상 이 어떤 운명 지어져 있는 그러니까 어떤 콜스예요, 콜스. 예, 여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예, 어떤 이 패스해야 되는 그 포인트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지 온더 버지에 온더 버지에 있는 거고 그럴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걸 좀 느끼게 되고요. 자 그리고 핵분열이 일어나면 우라늄 원자가 쪼개져서 제가 원포 투라 그랬나 투포 원이라 그랬나 이거 항상 헷갈립니다. 예. 자 우라늄 원자 하나에 핵분열 생성물은 2개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1대2 2배로 무조건 부피가 커지는 거다. 연소도에 비례해서 연소도가 5%면은 뭐 전체 부피가 10% 커지고 약 예.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높죠. 왜냐하면은 기체 핵분열 생성물 게시어스 피션 프로덕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훨씬 높습니다. 다행인 거는 뭐 압력 때문에 또 기체 부피가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는 건데 아무튼 좀 골칫덩이고 이 피션 프로덕트라는 거는 나중에 이제 공부해 보면 아시겠지만 어, 해결료 시스템과 일반 재료 시스템을 그 구별하는 지점은 여러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고온이라든지 또 고온 구배라든지 하이 템퍼러처, 하이 템퍼러처 그레디언트 이런 것들도 물론 있지만은 뭐 방사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피션 프로덕트야말로 가장 이 해결료 시스템을 유니크하게 만들어주는 어떻게 보면 시스템 해석을 가장 어렵게 하는 그런 원인입니다. 원인. 자, 그래서 우라늄이 찢어지면서 2개의 피션 프로덕트가 된다. 그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잘 이렇게 관리를 해야 해결료가 성능이나 안전에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래서 주기율표에 있는 거의 모든 원소가 해결료 안에 존재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핵 분열의 특성상 이 뉴트론 리치한 헤비 엘리먼트로 갖다 인듀스 할 수밖에 없는 이 핵 분열의 특성상 핵 분열 생성물들도 어, 뉴트론 리치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얘들이 연쇄적인 베타 마이너스 디케이를 하면서 이 디케이 hit의 소스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같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후쿠시마는 사실은 디케이 힛 때문에 발생한 게 맞지만은 체르노빌은 좀 많이 다른 얘기입니다. 체르노빌은 그냥 스팀 익스플로전 났을 때 사실 이미 상황이 끝난 거여서 얘는 뭐 두 개 콤비네이션이죠. 제일 큰 거는 그 물에다가 붕산을 너무 많이 탔던 거고 그래서 원자로가 오버히팅 되니까 이 물이 밀도가 내려가잖아요. 물이 밀도가 내려가면서 붕산 밀도가 같이 내려갔거든. 근데 붕산이 있어야지 핵 반응을 억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버히팅 됐는데 붕산이 노심에서 빠져나가는 결과가 돼가지고 원래 오버히팅 되면 물 밀도가 내려가면은 중성자 그 감속되는 효과가 떨어져가지고 크리티칼리티가 내려가야 되거든요. 자동으로. 이게 원자로의 고유 안전성인데 이 붕산수를 너무 많이 타놓으면 붕산이 빠져나가는 게 더 커가지고 이게 리액티비티가 올라가거든요. 양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핵 반응이 이렇게 어,
그게 이제 체르노빌 안타까운 점이었고 그렇게 해서 뭐 폭발한 것까지는 어떻게 뭐 좀 뒤처리가 가능했을 텐데 문제는 그 뭐가 있었습니까? 카본이 있었죠. 그라파이트, 그라파이트, 흑연이 노심에 있었잖아요. 흑연 감속로였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흑연 화재가 돼버리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원자로 안에 흑연이 들어가는 어떠한 설계도 굉장히 도끼 눈을 뜨고 대합니다. 그다지 우리가 굳이 여기에 흑연을 넣어야만 할까요? 이런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제가 트라이소 퓨어를 반대하는 이유예요. 트라이소 퓨어. 난 얘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일단 흑연이 노심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체르노빌을 잊은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연적으로 VHTR의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죠. 베리 하이 템퍼러처. 네. 그다지 좋아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이 디케이 힛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이제 어떤 후쿠시마 원인이 됐다. 체르노빌은 조금 다른 얘기긴 하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무슨 얘기를 했나요? 이제 피션 프로덕트 말고 액티베이션 프로덕트 얘기를 했죠. 중성자를 먹은 애들이 이렇게 디케이 체인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서 넵투늄과 플루토늄과 아메리슘과 또 여기 플러스 알파들을 만드는 뒤에 이제 큐륨까지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게 있다. 그죠? 피션 프로덕트를 배우셨으면 액티베이션 프로덕트도 배우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메이저 악티나이드는 UPU고 마이너 악티나이드는 악티나이드에서 그거 빼고 다 나머지 뭐 이렇게 정의한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자연에서 발견되는 우라늄의 이 동위 원소 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는지 간략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자력 공학도로서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웹사이트도 참고하시라 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토륨 빌드업 얘기를 한참 했습니다. 토륨이 플루토늄을 생산 안 시키고 뭐 우라늄보다 4배가 많고 좀 세계적으로 이렇게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건 맞고 뭐 그다음에 사용 후 해결료도 한 30년 정도면은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그 라디오 톡식시티가 내려가고 이런 거는 뭐 거의 다 팩트들인데 여러 가지 좀 오버 스테이트먼트가 있다 그랬죠. 이게 뭐 하이어 어번던스라고는 하지만 결국 인디아, 차이나, 오스트랄리아에 이렇게 있는 건데 이러면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우라늄하고 별 차이가 없죠. 그렇다고 뭐 토륨의 대량 공급 체제가 국제적으로 확립이 돼 있고 이런 것도 아닌 거고 그래서 너무 too big whole journey to start 뭐 이런 겁니다. for very small benefit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느낌? 토륨 퓨얼 사이클을 한국에 지금 대규모로 뭐 개발을 하고 도입을 한다 이런 거는 그러고 플루토늄은 안 생기지만 우라늄 233은 생기고 중간에 프로탁티늄이 껴있기 때문에 이 프로탁티늄을 케미컬 세퍼레이션 해가지고 그냥 며칠 기다리기만 하면 아주 순도가 좋은 우라늄 233을 얻을 수 있어서 이 핵비확산 저항성이 뛰어난 그 퓨얼 사이클도 아니다. 그것도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부정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어, 뭐 우리가 처음에 토륨으로 시작을 했다 그러면 사실 그렇게 큰 불만 안 하고 썼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시작이 우라늄일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우라늄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플루토늄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토륨이란 건 결국 2, 3이 토륨이 100%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 이븐 넘버의 문제거든요. 이븐 넘버. 결국 핵분열이란 거는 오드 넘버가 좋은 거기 때문에 아마 노이론 시간에 대략 배우셨을 거예요. 이렇게 오드 넘버면은 하나가 들어가서 이렇게 핵분열이 잘 되는 이유가 얘가 이븐 넘버일 때 특히 안정하기 때문에 이 매스 디펙트 갭이 커요. 떨어지는 게. 그래서 그게 핵을 더 쉽사리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드 넘버들이 핵분열을 잘하는 거거든요. 이븐 넘버일 때는 하나를 집어넣어도 이 매스 디펙트가 그렇게까지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홀짝홀짝 이렇게 가기 때문에 오드 넘버에다가 중성자를 집어넣는 쪽이 훨씬 더 효율 좋게 핵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아는 한 이븐 넘버인데 피사일인 재료가 없습니다. 이런 거는 없어요. 예, 피사일. 제가 이거 항상 스펠이 헷갈려서 피사일이 이분 넘버인 피사일은 없거든요. 다 모든 제가 아는 모든 피사일은 저기 오드 넘버입니다. 아 그렇고요. 자, 피사일 머티리얼 얘기했고 자 이제 오늘 진도 범위를 나가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라늄 특히 그 중에 우라늄 235를 써서 이제 연쇄 핵분열 반응을 일으켜서 에너지를 꺼내면 뭐 핵분열 생성물이 생기고 그다음에 액티베이션 프로덕트도 생기고 뭐 이제 이런 것들 쭉 설명을 했죠. 자, chained neutron induced nuclear fissions of fissile. 자, 이게 결국은 뭡니까? 이게 인간이 만든 뉴클리어 파워 플랜트의 심장입니다. 심장. 피사일이란 재료는 이 피사일의 정의 자체에 그런 의미가 이 내포돼 있어요. 이 체인 리액션을 서스테이너블한 피션을 잘하는 그런 재료. 그 정확히는
니어 제로라고 해야 되나? 정확한 영어 단어 잘 모르겠는데 그 니어 제로 카이네틱 에너지, 제로 에너지의 서멀 뉴트론,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0인 중성자로도 핵 분열을 하는. 근데 이렇게 정의하면 결국은 그게 그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피사이라는 건 결국 핵 분열을 아주 잘하는, 제로 카이네틱 에너지에 뉴트론을 집어넣어도 핵 분열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제로 카이네틱 에너지가 왜 중요하냐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거의 모든 제가 아는 그 재료, 특히 이제 우라늄 계열에서 동위 원소에서 이 중성자를 흡수할 확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중성자를 흡수할 확률, absorption cross section. 이게 어떻게 올라가느냐? 그 EK가 낮을수록 이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중성자가 느리면 느릴수록 이거를 흡수할 확률이 그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그마 A를 뭐 EN의 함수다 이렇게, 중성자의 운동 에너지의 함수다 이렇게 하면은 결국 이 EN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게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작은, 최대한 좀 작은 이 리액터 코어를 만들고자 한다면 이 중성자의 운동 에너지를 다 0으로 낮춰야 되거든, 감소를 시켜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물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물에 H2가 있으니까 이 H로 갖다가 이 감속을 시키는 거죠. 중성자를. 중성자는 질량이 그냥 질량수가 이제 거의 1인 거니까 이 H하고 충돌하면 H도 거의 1이잖아요. 프로톤하고 중성자고, 그죠? 질량이 거의 유사하니까. 그래서 1대1로 이렇게 충돌하면은 한 번 충돌에 최대 에너지가 뭐 이게 평균적으로는 반이 깎이니까 최대로는 그냥 아예 멈출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가장 빠르게 중성자 에너지를 깎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걸 쓰는 건데, 그래서 이제 시그마 A, 업소션 크로스 섹션을 키우려니까 중성자를 느리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느린 중성자는 뭐다? 핵분열을 덜 일으키죠. 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중성자가 이 흡수가 되고 나면요, 흡수가 된다고 가정하면 빠른 중성자일수록 당연히 핵을 더 잘 부숩니다. 그죠? 더 잘 부셔요. 근데 빠른 중성자는 애초에 흡수가 잘 안 되잖아. 흡수가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핵분열 반응이 덜 일어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흡수가 되고 나면 빠른 게 유리한데, 흡수가 되는 것까지 고려하면 차라리 느린 게 훨씬 낫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P사이드의 정의가 제로 카이네틱 에너지인 중성자를 집어넣어도 핵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중성자를 집어넣었을 때 발생하는 매스 디펙트가 충분히 커서 핵을 충분히 언스테이블하게 만들어서 피션을 인듀스 할 수 있는 그런 핵종들, 뉴클라이드들을 우리가 피사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피사일을, 그죠? 뉴트론을 집어넣어서 핵 분열, 그죠? 중성자 유도 핵 분열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 핵 반응에서 중성자가 2 내지 3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이제 1 내지 2개는 낭비가 되죠. 그 구조제나 이런 데에 흡수가 되고, 나머지 1개는 해결료 안으로 들어가서 핵분열을 일으키죠. 정확히는 뭐 1. 그러니까 0.83으로 1을 나눈 것만큼 들어가야 될 거예요. 왜냐면 들어간 것 중에서 한 83% 정도만 핵분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업섭션 크로스 섹션하고 피션 크로스 섹션의 레이쇼로 쉽게 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구해 보시면 되고요. 물론 더 정확한 숫자는 이제 노심 그 계산을 해야겠죠. 뉴메리컬 솔루션을 얻어야 되겠지.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연쇄 핵분열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사실상 피사일이고, 그 재료를 갖다가 연쇄 핵분열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어, 리액터 코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리액터하고 그 뉴클리어 파워 플랜트의 구별은, 이 리액터는 이 케미컬 리액터에서 우리가 빌려온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원자로라는 게 없을 때 케미컬 리액터라는 단어를 이제 화학하는 사람들이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뉴클리어 리액터라고 이렇게 가져온 거지. 케미컬이 아니고 뉴클리어. 그죠? 피지컬 리액터라고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아무튼 뭐 뉴클리어 리액터로 이렇게 가져온 거고, 그래서 이제 그 핵분열, 핵반응이 일어나는 어떤 반응로를 우리가 만들면 그건 다 리액터예요, 리액터.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유의미한 파워를 뽑아내야, 그죠? 이거 뉴클리어 파워 플랜트잖아. 이건 발전소잖아, 발전소. 이거 그러니까 두 개가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이. 이거는 원자로고요. 그러니까 핵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거고, 뉴클리어 리액션이 일어나는 그런 장소인 거고, 파워 플랜트는 전기를 만들든지 뭐 아니면 그 열로 갖다 뭘 하든지, 아무튼 그 발전소, 그죠? 파워를 만들어내는 그런 공장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혼동하지 마십시오. 네. 자, 그래서 이게 근데 일회성으로 이 체인 리액션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서스테이너블 해야 되잖아요.
계속 일어나야 되잖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해결료를 충분히 모아갖고 K는 크리티컬리티를 1을 맞췄어. 그러면 얘를 원자로 딱 켜는 순간 켜자마자 이게 꺼지죠. 왜? 켜는 순간 우라늄이 딱 탈 거 아니야. 우라늄 원자가 한 개가 딱 타면 어떻게 돼? 그러면 그 순간 K가 0.99999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야. 그러면 원자로 그냥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K를 뭐 1.05가 됐든 뭐가 됐든 조금 더 크게 해서 넣지. 그래서 이게 천천히 내려가면서 1.00 이하로 내려가면 이제 그때 이제 해결료 교체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럼 1.05 이렇게 되면 교수님 슈퍼 크리티컬리티니까 원자로 폭발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 그렇죠. 이 리액터 자체는 이렇게 조금 높게 해놓고 이 옆에다 뭐 예를 들어서 분산을 타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카운터를 쳐서 사실은 1.0이나 뭐 00이나 이런 식으로 맞춰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자로가 그 BOC에서 그러니까 비기닝 오브 더 코어에서 EOC로 이제 해결료가 타면서 이렇게 갈 때 이제 분산 농도를 천천히 이렇게 낮추죠. 낮춰갖고 이걸 없어지는 해결료를 카운터를 쳐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액세스 리액티비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액세스 리액티비티를 반드시 장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장전하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나중에 하면 이제 BA 버너블 옵서버 가연성 독봉에 대한 얘기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해결료 해결료라는 게 많이 모이면은 그게 사실은 그게 리액터 코어인 거거든요. 해결료를 많이 모아서 그거를 이렇게 물에다가 담궈 놓으면 뭐 물 말고 다른 거에 담그는 경우도 있지. 물에다 담궈 놓으면 그게 별거 없어요. 그게 리액터야. 그게 원자로인 건데 이게 지금 액세스 리액티비티가 있어야 되니까 그 버너블 옵서버 같은 것들이 해결료에 포함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편의성의 문제, 편의성의 문제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게 저희가 노심 교육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대략으로 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액세스 리액티비티를 장전을 반드시 해야 서스테이너블 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냅두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산불입니까? 불 질러놓고 산 타면 그냥 와 잘 탄다 이렇게 구경하는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의 크기를 우리가 원하는 만큼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컨트롤 러브를 해야 되는 거야. 컨트롤 러브를 해야 되는데 컨트롤 러브를 하면은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컨트롤 라드를 생각을 할 거야. 컨트롤 라드 제어봉 넣어서 그걸로 하는 거 아닌가요? 뭐 틀린 말은 아니야. 맞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한 원자로 운전은 컨트롤 라드를 그렇게 빈번히 쓰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얘네가 비싸서 이거 굳이 그렇게 얘네를 많이 쓰려고 안 하고 주로 이제 뭐 분산수 농도 바꾸고 이런 걸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그런 거는 뉴클리어 시스템 쪽 수업에서 이제 좀 배우시면 될 거고 그 컨트롤 라드까지 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컨트롤 라드를 쓸 수 있는 그 룸을 제공해 주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게 저기 딜레이드 뉴트론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지발 중성자라고 보통 한글 책에서는 할 건데 이 핵분열이 나면은 2 내지 3개의 중성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뭐 0.0065였나? 예, 퍼센트면 이거 이렇게 해서 0.65%뭐 요 정도는 이 정도의 그 중성자는 그냥 나중에 나오죠, 나중에. 나중에 그냥 중성자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거야, 이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 여기 보라색들 있지 않아요? 얘들. 얘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 그 핵분열 생성물이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천천히 좀 시간을 끌어갖고 걔도 반감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 해당 핵 반응을 하는데 그죠? 뉴트론 방출 반응을 하는 반감기가 있을 거니까 그 시간 정도를 끌어갖고 나중에 중성자를 내는 애들이 있어요. 얘들 때문에 중성자의 그 평균 수명이 되게 길어져요. 중성자가 평균 수명이라고 하면 중성자가 태어나서 태어난 중성자가 언젠간 다 무언가에 먹힐 거 아니야? 다 업섭션 돼서 사라질 거 아니야?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이 딜레이드 뉴트론 때문에 되게 길어집니다. 왜? 늦게 태어나 버리니까. 약간 치트킨 거지. 그러니까 딜레이드 뉴트론도 태어나면 사실 빨리 죽을 건데 태어날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이 원자로 안에 이 핵분열 생성물들이 이렇게 쌓여가면 얘네가 이제 딜레이드 뉴트론의 프리커서가 되는 거지. 중성자를 품고 있다가 천천히 내주는 거야. 그래서 이 보통 뭐 이 람다 이런 기호를 썼던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이제 좀 커지면서 원자로가 제어 가능한 특성을 지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피션 프로덕트 때문에 디케이 생겨서 약간 이거 프라블로매틱하다, 이슈가 있는 거다,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은 사실은 걔들이 있기 때문에 원자로가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 운명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원자력 발전소가 성립된 그 어떤 과학적 배경을 다 이해를 하다 보면 와 이건 뭐 누가 짰나? 이건 짰나? 이게 누가 뭐 아예 그죠? 약간 그런 느낌이 살짝 드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서스테이너블하고 컨트롤러블한 그런 방식, 그런 웨이로 체인드 뉴트론 인듀스드 뉴클리어 피션 오브 피사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뉴클리어 리액터 코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P41이 우리의 핵 연료죠. 뉴클리어 퓨얼입니다. 퓨얼인데 이 퓨얼을 뭐 물에다가 그냥 다 대충 던져 넣으면 되는 게 아니죠. 뭐 이렇게 아프리카 가봉에 강 주변에 널려 있던 우라늄 그 광석에서 그 자연 원자로 막 돌리고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의 전기를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방사성 물질도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어떤 구조체에 집어 넣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컨테인을 해야지. 마치 뭐랄까 음료수 팔 때 캔에다 포장해서 팔잖아요. 뭐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P 사일 머티리얼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좀 플러스 알파 매년 고쳐야 생각하는데 이게 알파를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알파 디케로 오해하면 어떡해. 그죠? 우리가 참 이런 거가 노테이션이 좀 이렇게 제약 조건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P사일은 뭐가 있습니까? 우라늄 235, 플루토늄 239, 우라늄 233, 또 에세트라 제가 했어요. 그냥 요 세 개 빼고 나머지는 사실 굳이 뭐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할까요? 이런 느낌이고요. 피셔너블은 뭐냐면은 피셔너블은 그냥 중성자 에너지를 끌어올리면 얘가 어쨌든 피션을 하기는 해. 중성자 에너지를 끌어올리면 피션을 하긴 하는데 P사일처럼 제로 에너지 중성자를 넣으면 핵분열을 안 하는 거의 안 하는 그런 재료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걸로 우라늄 238하고 토륨 232가 있는데요. 극단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중성자 에너지를 그럼 무한대로 올리면은 피션 안 하는 게 있어? 중성자 에너지를 무한대로 끌어올리면 어떤 종류의 원자 핵이든 다 박살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프랙티컬하게 실용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지. 일단 제가 알기로 14 MeV보다 에너지가 높은 중성자 발생 장치는 없어요. 왜 없냐면 중성자는 뭐 예를 들어서 선형 가속기든 뭐 사이클로트론이든 가속이 안 돼. 왜? 정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중성자를 가속하는 방법이 있어요, 인류에게?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중성자를 가속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듣도 보도 못했거든. 중성자는 어떤 핵 반응에서 중성자가 발생하든 그때 가지고 나온 에너지 그냥 갖고 나와. 그게 끝이야. 그리고 제가 아는 한 이렇게 높은 에너지의 중성자를 만드는 거는 핵융합 반응밖에 없어요. 아마 DT 리액션에서 나오는 걸로 제가 아는데 확실치는 않아요. 핵융합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어떤 핵융합 반응에서 나오는 중성자 에너지가 14매부를 약간 14.1매부였나? 뭐 요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MCMP 배워보면은 왜 거기서 중성자 에너지 맥시멈이 14매부로 됐을 거야 아마. 그 설정을 지금은 최신 프로그램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내가 배울 때는 설정 안 하면 디폴트 값이 14매부인가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에너지 올리면은 다 피셔너블 아닙니까, 교수님? 틀린 말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면은 제가 그러겠죠. 그러면 찾아오세요. 그럼 13회부보다 높은 중성자 에너지. 그러면 이제 13회부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어떤 맥시멈 값이라고 한다면, 그럼 요걸 넣었는데도 피션 안 하는 애들은 뭐야? 그럼 피션 어블도 아니고 그냥 걔는 일반 재료다 이렇게 얘기해도 크게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피션 어블들은 보통 한 1, 2 MeV 정도를 넣으면 많이들 피션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얻을 수 있는 중성자 에너지는 주로 2 MeV 정도, 그러니까 피션 뉴트론 에너지가 보통 에버리지가 이제 2 MeV 정도 돼요. 그래서 2.5개 발생하는데 2 MeV 해가지고 그 핵분열할 때 나오는 200 MeV 중에서 약 5 MeV 정도를 이 중성자가 가지고 나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피셔너블은 에너지가 좀 큰 중성자를 넣었을 때 피션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지금 제가 소개를 안 해놓은 것 중에 그 퍼틀 있어요. 퍼틀이 있는데 스펠이 뭐 이런 거 퍼타일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그거는 뭐 별거 아니고 중성자를 보통 이제 피셔너블들이 많이 퍼타일인데 이 핵분열을 잘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액티베이션 된다 그랬죠. 그래서 먹고 액티베이션 되거든. 얘가 액티베이션 되면 뭐가 돼요? PU239가 되잖아. 토륨은 얘는 U233이 되지. 그럼 얘네는 P사일이잖아. 그러니까 중성자를 뭐 이렇게 하나든 뭐 두 개든 몇 개든 먹어서 보통 하나겠지. 하나 먹어서 이렇게 P사일이 되는 재료. 그거를 이제 우리가 뭐 일종의 뭐 비료 같은 느낌이랄까? 얘 자체는 피셔너블이지만 먹으니까 P사일이 됐네. 그런 걸 뭐 퍼트리라고 따로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려보면 좀 사람마다 그리는 게 다른데 제일 바깥쪽에 피셔너블이 있겠죠? 네. 고에너지를 넣어야 핵분열하는 거. 그러면은 P사일은 어떻게 되나요? P사일은 사실은 다 피셔너블이죠. 네. 고에너지 넣는다고 얘들이 핵분열 안 하진 않거든. 저에너지를 넣어도 핵분열을 하는 것뿐이지. 그 다음에 퍼틀은 어떻습니까? 퍼틀은 좀 나가게 그릴까? 퍼틀은 이렇게 P사일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중에서 피셔 너블이면서 퍼트린 게 있을 거고 피셔 너블이 아닌데 퍼트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있는 점수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벤 다이어그램 비슷하게 그려가지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other가 있어요. other. 뉴클리어 퓨어. 자, 지금 뉴클리어 퓨어에 뭐 들어있는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사일도 들어있고 피셔너블도 들어있다. 원자로 타입에 따라서. 그죠? 네. 그리고 others. 이제 depending on material selec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NE220 듣고 오셨어야 되는 겁니다. 네. 자, 우리가 재료 선택을 하죠. 재료 선택을 하는데 우리가 시스템에 원하는 특질이 있으면 그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재료를 고를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옥시전을 고르면 UO2 해결료를 만드는구나. 자, 알파 우라늄 싫어한다 그랬죠. 소론빅이라서. 자, UO2 어떻습니까? UO2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플로라이트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대칭적인 유니셀 크리스탈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고 조사 손상에 굉장히 저항성이 강합니다. 네, 그래서 좋죠. 자, 그 다음에 UC, 카바이드를 만들 수도 있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원자로 안에 카바이드 넣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실험실에서 만들지 않는 단 하나의 해결료가 바로 이겁니다. 카바이드. 카바이드는 안 만들어. 네. 자, 그 다음에 나이트로진도 가능해요. UN. UN 해결료는 굉장히 좋아. 모든 면에서 UO2보다 좋거든. 거의 한두 개 정도의 에스펙트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면에서 훌륭한데 문제가 뭐냐면 만들기가 힘들어요. 마치 뭐라 그래야 되나? 엄청 좋은 대학교인데 입학이 힘든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UN이 참 환상의 해결료라고들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약간 비꼬는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 쓸 수가 없네. 뭐 이런 비꼬는 의미도 좀 있고 아니면 뭐 말 그대로 정말 환상의 해결료, 좋은 해결료 뭐 이런 의미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실리콘을 넣을 수 있죠. 실리콘 넣으면 U3SI2, 그 다음에 U3SI가 됩니다. U3SI는 이제 뭐 연구용 원자로 쪽에서 이제 주로 탐색을 하고, U3SI2 원래 연구용 원자로 쪽인데 이것도 상업용 원전에 쓰자 뭐 이런 얘기가 조금 최근에 있어요. 예,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고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해결료에 또 혼합이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리프렉토리 메탈들이 있습니다. 리프렉토리 메탈들은 뭐냐면은 이 고온 용융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라늄은요, TMU는 이거는 1132, 뭐 레퍼런스마다 좀 달라요. 뭐 1134, 뭐 그런데 자, 하여튼 이 정도 온도에서 녹습니다. 이 정도 온도에서 녹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녹는 점이 좀 많이 낮죠. 많이 낮아서 이걸 좀 최대한 올려주고 싶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녹는 점이 높은 리프렉토리 메탈인 지르코늄, 몰리브데늄, 타이타늄, 나이오뷴 이런 것들을 이제 섞어 본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UGR이고 유몰리도 연구용 원자로 해서 많이 쓰이고요. UTI는 왕년에 연구는 많이 되는데 어디 쓰인다는 얘기는 전 들어본 적이 없고요. UNB도 마찬가지인데 UNB는 또 이게 형상기업 합금 특성을 갖고 있다는 논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UNB도 좀 있고. 그래서 이게 사실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일단 이 녹는 점을 좀 끌어올리는 목적으로 넣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리프렉터럴 메탈을.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감마 스테빌라이저라서. 우라늄의 감마 페이지가 이제 BCC여서 그 알파, 베타, 감마상 중에서는 감마상이 조사 저항성이 그나마 낮거든요. 알파 최악이고 베타도 안 좋고 감마가 그나마 나아요. 근데 우라늄에다가 예를 들어서 지르코늄을 아주 많이 넣으면은 이게 델타 UGR2 페이지가 형성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델타는 제가 우라늄 델타라고 하기가 좀 그런 게 우라늄이 이제 알파, 베타 값만 가지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합금들하고 해서 델타 페이지 만드는 게 뭐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진 않는데 아무튼 이 델타 UGR2 페이지가 알파, 베타, 감마하고 비교해서 압도적으로 조사 저항성이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걸 하려고 그러면은 UGR2잖아요. 그러니까 지르코늄이 아토믹 퍼센트로 66.67%가 들어가야 되는 아주 안타까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르코늄이 우라늄보다 2배 많은 거잖아. 그러면은 해결료 안에 지르코늄이 우라늄보다 더 많으니까 코어가 좀 커지겠지. 코어가 좀 커질 수밖에 없지. 왜냐면 지르코늄 너무 많이 넣었으니까 해결료에서 피사일 덴시티가 너무 떨어지잖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U235 농축도를 엄청 올리는 수밖에 없지. 막 90%씩 이렇게 올리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코리아에서? 못하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러시아나 미국이나 뭐 이런 데서나 이제 군사용으로 쓰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못 쓴다. 네, 못 쓴다.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19.75% 농축도까지밖에 못 쓰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아덜스, 옥시전, 카본, 나이트로진, 실리콘, 지르코늄, 몰리브데늄까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주로 해결료에 이런 것들을 많이 섞어서 compounds and alloy, 네, alloys and compound를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순수한 우라늄은 해결료로 안 씁니까? 예, 안 써요. 제가 아는 한 그런 거는 정말 고리짝 1940년대나 했던 거고 지금 순수한 우라늄을 해결료로 쓴다는 얘기는 저는
예,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은 그런 건 없고요. 다 합금 아니면은 세라믹으로. 자, 위에는 여기 다 세라믹이고 예, 합금 둘 중에 하나로 만들어서 해결료로 제작을 합니다. 자, 근데 사실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거는 그냥 해결료 그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배어 상태인 거지. 해결료가 옷을 벗고 있어. 해결료에 이제 옷을 입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핸들링이 편하잖아. 핸들링.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게 해결료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뭘로 감싸 놓지 않으면 이걸 들고 다니기가 어렵잖아. 뭐 운송하기도 힘들고, 그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이게 얘가 냉각수나 뭐 아니면 감속제하고 이제 다이렉트 컨택이 되게 되잖아. 그럼 얘가 다 녹아 나갈 거 아니야. 뭐 다는 아니겠지만 녹아 나가는 경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얘를 보호하고 얘 안에 있는 이제 방사능 그다음에 핵분열하면서 나오게 될 그 방사성 그 핵분열 생성물들을 다 안에다 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어셈블리 형태로 만들게 되는데 어셈블리 어셈블리 이제 뭐 구조체 이런 느낌이죠. 어셈블리로 하기 전에 뭘 만드냐면 이제 퓨어 라드를 만듭니다. 라드는 보통 이렇게 뭐 한 4m짜리 지르칼로이가 엄청 긴 빈 튜브여서 이 안에다가 이렇게 1cm, 1cm 다이아메터 하이트 정도 되는 이 실린더리칼 펠렛을 만들어 갖고 여기다 이렇게 푹푹푹푹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 음료수 캔을 수직으로 여러 개 쌓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해결료 펠렛이거든. 그거를 갖다가 더 큰 캔에다 집어넣고 밀봉을 하는 거지. 뭐 대충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예. 자, 그래서 이 클레딩 안에다가 여기서 만든 이 퓨얼들을 라드나 펠렛 형태로 집어넣어서 밀봉을 한 다음에 그것들을 우리가 다루기 편하도록 체결을 하거든요.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플레이트로 갖다 구멍 뚫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라드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고정이 되도록 해가지고 아래 위를 이렇게 다 고정한 다음에 중간에서도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대충 한 4m쯤 되고 항상 4m 아니에요. 경수로해서 그렇다는 거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1m일 수도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달라요. 근데 아무튼 우리는 대충 이제 PWR을 기준으로 처음에 가르치고 나중에 베리에이션을 말씀드릴 거니까. 자, 그래서 클레딩에다 해결료를 집어넣고 밀봉한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플레이트들로 갖다가 다루기 편하도록 체결을 한 것. 그걸 우리가 어셈블라이라고 부르는데 이 체결한 데 보면은 이제 군데군데 이렇게 막 빈 구멍도 있거든요. 해결료가 안 들어가 있는 거. 거기다가 뭐 집어넣느냐? 거기다가 이제 뭐 컨트롤러드가 지나가는 자리를 뚫어놓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계측기 방사선 계측기를 집어넣는 자리로 우리가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이드 튜브라고 하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해결료 보험 중에서 어떤 것들은 이 가돌리늄이나 보론 10, 이 보론 10하고 11이 사실 섞인 믹스처겠지만 뭐 아무튼 그런 것들이 섞여 있는 얘들은 이제 중성자 흡수를 잘하거든요. 중성자 흡수를 잘해서 이 액세스 리액티비티를 카운터 쳐줄 수 있는 그 BOC에서 비기닝 오브 더 코어에서 카운터 쳐줄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해결료가 연소가 시작되잖아요. 원자를 켜서 그래서 EOC로 다가갈 때 제일 먼저 얘들이 자동적으로 사라지겠죠. 이게 해결료가 타는 양하고 얘네가 사라지는 양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맞춰놓으면 어떻게 돼요? BOC에서 이제 타면서 해결료가 줄어들면서 리액티비티가 내려갈 건데 그때 GD하고 이 B10이 같이 타니까 같이 내려가면서 이렇게 맞춰주는 거지. 네. 아시겠죠? 해결료가 줄어드는 것만큼 번호블 옵서보도 줄어들게 되면 결국 그 리액터의 리, 리액티비티 컨트롤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가돌리늄하고 보론 10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PWR 같은 경우에 이제 컨트롤 라드로 요런 걸 넣습니다. 실버, 인디움, 카드뮴 요런 거 이렇게 합금 만들어서 넣고 뭐 B10도 쓰고 뭐 그렇습니다. 컨트롤 라드. 네. 이건 또 원자로 노용에 따라서 뭐가 채택되는지가 좀 다르고 그렇네요. 예. 그래서 자, 해결료에다 뭐를 집어넣어서 얼로에센 컴파운드를 만든지 얘기했고 그 해결료를 이제 이런 재질의 피복관에 넣는다 얘기했습니다. 지르칼로이, 뭐 스테인레스 스틸 이건데 이거는 이제 고속로죠. 그 열중성자로에서 서멀 리액터에서 스테인레스 스틸 쓰면 안 됩니다. 중성자 흡수량이 워낙 커서 리액티비티 손해가 굉장히 크고 철 기반이기 때문에 스테인레스 스틸은 철이 중성자를 먹으면 또 액티베이션이 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모로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을 서멀 리액터에 쓰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의하십시오. 예. 자, 그렇고 알루미늄 같은 것도 쓰는데 알루미늄 이거는 뭐냐면 660도에서 녹아요. 녹아요. 그래서 리서치 리액터에만 써야 됩니다. 이걸 파워 리액터 썼다가는 알루미늄 녹으면 어떡하려 그래. 알루미늄은 660도에서쯤에서 녹지만 한 400도 좀 넘어가면은 일단 기계물성 자체가 맛이 가요. 그래서 알루미늄은 좀 약한 금속이기 때문에 상온 근처에서 돌아가는 리서치 리액터에서 주로 활용합니다. 그럼 왜 쓰겠어요? 시그마 A가 무척 작아요. 중성자 흡수를 최대한
피복간 재료는 중성자 흡수를 안 할수록 좋은 재료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알루미늄은 최고의 재료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녹는 점이 낮아서 상업용 원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기계물성도 뛰어나지가 않고요. 고온에선 특히 안 좋고. 실리콘 카바이드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실리콘 카바이드는 일단 금속이 아니잖아요. 합금도 아니고 그래서 김일성 유지가 안 됩니다. 김일성. 이거 발음을 잘못하니까 김일성으로 들리더라고. 네, 제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밀성 이게 잘 유지가 안 돼서 게시어스 피션 프로덕트가 질질 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연구하시는 분들은 자기들한테 불리한 결과는 바깥에 발표를 안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일본의 모 대학에서 들었는데 이거 만들어 갖고 이제 연구용 원자로 해서 연소 테스트까지 하신 분 말씀을 들었는데 부정적이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실리콘 카바이드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일종의 연구 대상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 알루미늄 이런 거는 이제 리서치 리액터 전용 그다음에 스테인리스 스틸은 뭐 SFR이나 뭐 어떤 고속로 같은 테스트 리액터를 활용하는 시스템 지르칼로이는 이제 우리가 주로 쓰는 PWR, BWR, PHWR 여기서 다 쓰이는 뭐 그런 재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대략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제목 Nuclear Fuel, The Core of Man-Made Nuclear Power Plant 인간이 원자로를 대략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머티리얼 셀렉션에 대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Nuclear Fuel Material Selection. 해결료의 재료를 고를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자, 중요한 거는 모두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총 8개의 그 기준, 크라이테리어를 갖다 제시를 해놨어요. 제가 제시한 건 아니지만, 어디 있는 거 가져온 거지만, 이 모든 거가 고려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학회가 보면 신형 해결료 설계했다고 막 뭐 연구한 거 발표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 보통 이 8개 중에서 잘하면 1개, 2개 정도 고려한 거 가지고 나와서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개는 어떻지라고 생각해 보면 이 연구할 가치가 별로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연구 주제를 새로운 걸 생각한 게 되게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이 8개를 다 만족하는 해결료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어느 거 최소 한두 개, 뭐 그 이상 약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신중했으면 좋겠고, 좀 최소한 어느 정도 말은 되는 그런 걸 가지고서 신형 해결료를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그냥 한두 개, 여기서 한두 개 막 좋다고 그냥 그거 해버리시면, 다른 거에서 아예 그냥 딜브레이커? 어차피 이 해결료는 못 쓰는 건데? 이런 얘기를 가져오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이거 뭐 국적을 가리지 않고 굉장히 많아요. 연구라는 게 그 해당 분야 전문가가 아니면 사실은 그 연구의 어떤 문제점이나 약점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횡행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나중에 사정상 한두 개 무시하더라도 적어도 뭐를 다 고려해야 되는지는 알고 가셔야 된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행정일을 하시더라도 그런 걸 판단해야 되는 입장에 서시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Nuclear Fuel Material Selection은요, is not a self-contained design decision.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해결료만 최고로 좋게 우리가 머티리얼 셀렉션을 할 수 없어요. 원자력 이 시스템이 있는 거잖아요. 그 뉴클리어 어떤 뉴클리어 시스템이라는 거를 이거를 이제 설계를 한다라는 것은 일종의 조화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어드밴스 된 거를 만든다 그러면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왕의 시스템들이 이그지스팅 시스템들이 있는데 왜 새로운 어드밴스 뉴클리어 시스템 디자인을 할까요? 어떤 새로운 목적을 달성하고 싶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이 설계 요건들이 있을 거예요. 원하는 어떤 그 원자로의 특성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에 맞추는 식으로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맞추는 식으로 디자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셀프 컨테인드 디시전은 결코 아니지만은 그래도 해결료 관점에서 무엇을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이런 식으로 일하게 돼요. 누가 어드밴스 뉴클리어 시스템을 생각을 해, 컴업 위드 해. 그러면 보통 그 사람은 뉴클리어 피직스나 아니면은 이제 시스템 계열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그분은 재료에 대해서 거의 몰라요. 그냥 그분은 그냥 원하는 게 어떤 목적이 있고 그 특성을 가진 원자로를 설계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해결료는 저한테 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물어보죠. 안교수 이런 해결료 만들 수 있어? 이런 거 있어? 이렇게 이런 특성이 있는 해결료가 있으면 좋겠는데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보통 되게 난감합니다. 안 되거든. 보통은 안 되거든. 그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렇게 좋고 되는 게 있었으면 이미 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이미 원자력의 역사도 1940년대부터 치면은 80년이 넘었습니다. 80년 세월 동안
설계가 안 나온 게 있겠어요? 여러분들 자동차 엔진 한번 생각해 봐요. 자동차 엔진 보면 지금이야 뭐 전기차가 나와서 다 리튬 배터리 뭐 이런 얘기하고 있지만 모터하고 그 전에 이제 어떤 내연기관의 역사를 보면 초반에는 1800년대 후반이나 이 뭐 1900년대 초반 이럴 때는 발전이 빠르죠. 계속 뭐가 바뀝니다. 근데 어느 정도 성숙되고 난 다음엔 어때요? 기본적인 건 다 원리는 똑같고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발전이 시키면서 둔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자력도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 좋은 아이디어는 다 나왔어 이미. 다 나왔어. 근데 얘네가 풀리 테스트되지는 않았을 뿐이야. not fully tested 상태. 이런 아이디어들이 많아. 왜? 돈이 무지무지하게 드니까. 원자력에서의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 하나를 검증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프리빌리지예요. 특권이야. 그걸 할 수 있다는 것은 권력자라는 뜻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아이디어는 대부분이 좋은 아이디어들은 다 이렇게 아웃되어요. 이미 다 나와 있어. 거의 대부분이. 네. 근데 단지 그걸 테스트할 돈이 있냐 없냐의 싸움인 거죠. 그래서 원자력 분야는 굉장히 안정적이지만 어떤 독창적이고 도전적이고 이런 것들은 그런 맛은 좀 떨어집니다. 그런 게 있기가 어려워. 네. 국가에서 대규모 펀딩을 해가지고 뭐 사람들 열심히 디스커션 한 다음에 이 아이디어를 한번 인베스티게이션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가는 거지. 뭐 내가 이 아이디어가 좀 더 좋다라고 아무리 주장해봐야 아니 그거 다 인베스티게이션 하려면 돈이 얼만데 그 국가 차원에서 그게 그렇게 정책이 휙휙 바뀌나? 뭐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가 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좀 얘기가 길었는데 워낙 중요한 얘기다 보니까 셀프 컨테인드 디자인 디시전은 아니지만서도 이 시너지가 나게 하려면은 시너지스틱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엮여 있다는 거죠. 예, 이것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는 거야. 자, 봅시다. 첫 번째가 패브리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UN 생각하면 돼. 유레늄 모노나이트라이드 해결료. 다 좋은 해결료인데 제조성이 크게 떨어지거든. 크게 떨어지면 쉽사리 활용하기가 어렵죠. 자, 그래서 can you make it?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이제 흔히 예로 드는 게 이제 다이아몬드야. 뭐 그렇지 않지만 다이아몬드가 세계 최고의 해결료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해결료를 막 다이아몬드 깎아가지고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을 거야.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원통형으로 실린더 이렇게 깎아가지고 만들 건가요? 네. 그런 것처럼 만들 수가 있어야 쓸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can you make it이어야 됩니다. can you make it? 못 만드는 해결료 들고 오시면 정말 답도 없어요. 네. 자, 두 번째가 리액터 디자인입니다. 리액터 디자인. 그러니까 원자로 쉽게 말해서 타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원자로 노형이 뭐 PWR이냐, 뭐 SFR이냐, 뭐 LFR이냐, 뭐 많이 쓸 수 있잖아요. VHTR이냐. 그러면 그 타입에 맞는 해결료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리액터 디자인을 반드시 고려해서 그 리액터 디자인에서 워킹하는 퓨얼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냉각제로 갖다가 소듐을 쓸 건데 피복제를 지르칼로이를 넣겠다. 지르칼로이가 스테인리스 스틸보다 중성자 흡수를 덜해서 좋다. 이런 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지. 왜? 소듐에 지르칼로이 넣으면 이거 녹거든요. 그래서 자 그런 것처럼 반응성이 또 없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 원자로의 뭐 냉각제는 뭐냐, 감속제는 뭐냐, 뭐 이런 상황들에 다 맞춰가지고 해결료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 특정 원자로 타입에서 맞는 원자로 설계를 그 해결료 설계를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일단 워킹 하는지 확인했으면 그 다음에는 퍼포먼스거든요. 이제 성능이 얼마만큼 좋냐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리액터 디자인에 맞는 리액터 타입이 퓨얼 타입이 뭐 두 개, 세 개 혹은 플러스 알파 개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럼 그 중에서 does it work well? 어떤 것이 제일 잘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가 그런 기준으로서 이제 걸을 수가 있고 또 이제 그게 아니면은 세이프티 그 중에서 제일 안전한 거는 뭐냐 이렇게 생각해서 고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퍼포먼스하고 세이프티는 보통 같이 이제 고려하게 되겠죠. 리액트 디자인하고 같이 고려하는 경우도 많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퀄리티 어슈어런스인데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일 거예요. 아마 학부생들 듣기에. Do we know enough about it?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해결료가 이론상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나 세이프티를 제공할 것 같아. 근데 그 해결료가 실험적으로 테스트된 바가 없어. 그러면 우리가 we do not know enough about in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테스트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교수님? 되지. 돈은 누가 낼 건데. 그러니까 그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강대국에서 어떤 해결료를 검증을 다 해서 그거를 논문으로 보고서로 다 내놨어.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 그냥 그거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쟤네가 검증 다 했는데. 이런 발상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이제 퀄리티 어슈런스의 관점입니다. 퀄리티 어슈런스가 충분히 돼 있는 해결론이 저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겠죠? 자, 퀄리티 어슈런스, do we know enough about it?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세 개가 애매한데요. 첫 번째가 이 리프로세싱. 해결료라는 건 기본적으로 100% 번업이라는 건 불가능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우라늄을 장전했는데 그걸 100%다 태우는 일은 사실 있을 수 없다는 얘기야. 왜냐면 리액티비티가 모자라서도 그렇게 못 태워. 따라서 기껏해야 번업이 보통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3 내지 5, 7, 20, 90 이 정도 숫자를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3 내지 5% 번업은요. 그냥 우리가 지금 흔히 쓰는 BWR에서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7%나 이런 번업들은 BWR이긴 한데 뭐 목수표를 쓴다든지 목수표를 쓴다든지 하여튼 좀 하이 번업 좀 하이 번업을 이제 추구할 때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푸시를 하고요. 20%는 뭐냐면 어, 저농축 우라늄을 썼을 때 고속로를 쓰면은 겨우겨우 달성할 수 있는 게 20%고 실제로는 이제 한 13, 15 요 정도일 거예요. 요 정도 할 수 있을 거고 20은 이제 약간 어떤 캡 같은 느낌이죠. 캡. 이 이상은 못 간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90%는 당연히 고농축 그 우라늄이나 뭐 아니면 플루토늄이나 이런 것들이 섞여 있고 아니면은 이제 원스스로 뒷번이라는 컨셉이 있거든요. 원스스로 뒷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 방에 한 75%에서 90%를 태우고 재활용을 하지 않는 딥번이라는 표현을 누가 만들었는데 예, 깊게 태운다 이런 거지. 원스스로는 한 번에 지나가면 끝이다. 이게 리사이클 되지 않는다. 뭐 그런 의미로 한 건데 어, 연구용 원자로에서 주로 했겠지만은 75%나 90%가 연소된 뭐 플루토늄이나 토륨이 믹싱된 그런 퓨얼들의 사진들도 존재를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그렇게 큰 관심은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인으로서 연구해봤자 거의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번업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렇게밖에 3%, 5%, 7%밖에 못 태우고 뭐 끼케야 15%, 20%밖에 못 태우면 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반복적으로 리사이클링을 해야 되죠. 근데 어떤 해결의 특성이 얘는 리사이클하기가 너무 힘이 드는 어떤 그런 해결료 설계야. 응? 예를 들어서 뭐 트라이소표를 또 예로 들게 되는데 트라이소표를 막 보면은 0.1mm 크기의 알갱이를 갖다가 막 3개, 4개로 갖다 이렇게 코팅해 놓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거를 재활용을 그럼 어떻게 하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 모 연구소에서 이거 연구하시는 담당 부장님한테 그 트라이소표를 나중에 재처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뭐 나중에 어떻게 되겠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실망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는 되지 마십시오. 적어도 뭔가 답변이 준비는 돼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리프로세싱. Can you recycle it? 이거 꽤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아까운 우라늄을 다 버릴 수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용 후 해결료가 30만 년 동안 라디오 톡시시티가 자연보다 높을 걸 생각하면은 우라늄 원광보다 사실은 재활용을 하는 게 마땅한 태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 좀 애매한 세 개 중에서 두 번째 어카운터빌리티입니다. 어카운터빌리티는 솔직히 한국 정부 관점에서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닌데 문제는 이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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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이슈라는 거죠. Does it make plutonium tracking transparent? 그 해결료가 원자로 안에서 타는 동안에 혹은 디스차지 돼서 이제 방출되고 난 다음에 보관되는 동안에 혹은 리프로세싱 되는 동안에 플루토늄 트래킹을 클리어하게 할 수 있는 트랜스페어런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냐. 그러니까 이것도 많아요. 자꾸 이제 몰튼 솔트 리액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이제 그러면은 이게 제가 볼 때는 플루토늄 트래킹이 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굉장히 어렵거나. 근데 아무튼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거가 아예 인지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좋은 원자로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부터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 누가 뭔가를 모르고 있는데 교과서적인 내용부터 가르쳐가면서 얘기하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을 약간 무시하는 느낌이 되기 때문에 아, 한국적 풍토가 그렇죠. 누군가를 논리적으로 잘 설득하는 것보다 그 사람 기분 나쁜 말 한마디를 덜 하는 게 사회생활 잘하는 거라고 돼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어카운터빌리티, 어카운터빌리티, 플루토늄 트래킹. 이거 우리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닐 거예요, 그죠? 미국이 강제하고 IAEA가 강제하고 뭐 UN이 강제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안 하면 어쨌든 우리는 경제 제재를 당할 테니까 그런 겁니다. 한국에 지울 수 없는 원자로 노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쉽겠네요. 이 원자로는 구조상 플루토늄을 빼돌려도 누가 알기가 극히 어렵다. 그러면 해외에서 그것을 승인할 이유가 없겠죠. 자, 우리나라가 독립국가인데
우리나라 국토에다가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데 그게 해외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일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럼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을 고려를 안 해도 될까요? 그렇지도 않겠죠. 이것을 설명하는 유일한 그 설명은, 논리적인 설명은 한국이 독립국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되거든요. 근데 너무 슬퍼할 건 없습니다. 예. 핵국 5개 빼고 전 세계의 진정한 의미의 독립국은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거니까요. 자, 그렇고요. 자,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은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래서 does it help or hinder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중에 어쨌든 폐기물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이 사용 후 해결료로부터 그죠? 그럼 이 폐기물을 이제 우리가 처분함에 있어서 어떤 해결료 설계를 했냐에 따라 가지고 폐기물 처분이 좀 더 쉬울 수도 있고 좀 더 어려울 수도 있겠죠. 가능하면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폐기물 처분이 좀 쉬운 설계를 하면 더 좋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8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패브리커빌리티가 되는가? 리액터 디자인하고 핏이 좋은가? 퓨어 퍼포먼스가 충분히 잘 나오는가? 세이프티 관점에서 문제는 없는가? 그 해결료 재료에 대한 퀄리티 어슈어런스, 머티리얼 프로퍼티에 대한 어떤 측정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 해결료의 거동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그 예상이 크게 빗나가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있는가? 자, 그 다음에 리프로세싱, 기왕이면 재활용이 좀 쉬운 설계인가? 기왕이면 어카운터빌리티, 플루토늄의 측정, 플루토늄이 어떻게 플로우가 형성이 되는지 이런 것들 따라가기 쉬운 해결료 설계인가? 자, 마지막으로 8번째,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폐기물 관리하는 측면에서 좀 도와주는 해결료 설계인가?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위에서부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만들 수 있어야 뭐든 할 수 있고 리액터 타입에 맞추는 게 가장 기본이고 그 다음에 퍼포먼스를 따지고 세이프티를 따지는 거고 그리고 기왕이면 잘 알고 있는 거 하면은 검증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아껴지는 것이고 기왕이면 리프로세싱이 잘 되는 걸 하면은 사용 해결료 문제가 좀 골치가 덜한 것이고 어카운터빌리티가 되면은 국제사회에서 도끼는 뜨고 한국을 보는 일이 줄어들 것이고 웨이스트 매니지먼트까지 신경을 쓴다 그러면 더할 나위 없는 금상첨화의 해결료가 되겠죠.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해결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모든 조건에서 OK 정도를 받을 수 있는 해결료는 다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자, 뉴클리어 퓨얼 머티리얼 셀렉션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 감이 안 오기 때문에 실질적인 거를 이제 컴패리즌, 비교를 해보죠. 네, between the properties of various nuclear fuels 이렇게 해놨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드네요. 이걸 어몽으로 고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게 줄 길이가 길어서 제가 between을 갖다가 BW로 줄여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어가 참 힘들죠. 네, comparison, 네, among the properties of various nuclear fuel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4개 해결료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옥사이드, 산화물 해결료, 그다음에 카바이드, 탄화물 해결료, 그다음에 나이트라이드, 예, 질화물 해결료, 그다음에 우라늄, 플루토늄, 지르코늄, 금속, 합금 해결료 이렇게 4개를 비교를 해놨습니다. 학부 수준에서 이 4개를 비교해 보셨으면 해결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충분히 아시는 거라고 너무 많이 아는 거라고 할 수도 있지. 자, 한번 봅시다. 일단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UO2 해결료를 봅시다. 여기 플루토늄이 끼어 있는 이유는 이제 목수표열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 목수표열 아니고 우라늄만 들어있는 해결료도 태우면은 플루토늄이 한 1% 정도까지 늘어나거든요. 그 EOC에서. 그래서 사실은 목수표열이 아닌 표열은 없다고 봐도 되는데 이제 우리가 관행적으로 처음에 장전할 때 플루토늄이 섞여 있는 것만 믹스드 옥사이드 퓨얼. 그러니까 유레늄 다이옥사이드와 플루토늄 다이옥사이드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줄여갖고 목스 퓨얼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어, 옥사이드 퓨얼의 밀도는 대략 11인데요. 보통 10.9, 뭐 10.96 이런 숫자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대략 11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헤비아톰 덴시티는 9.7입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라늄하고 플루토늄이 헤비아톰이에요. 그러니까 이 11 중에서 1.3은 산소라고 보시면 되겠죠. 1.3은 산소고 나머지 9.7이 헤비메탈, 우라늄이나 또는 플루토늄이 차지하는 밀도입니다. 노심 설계할 때 중요하겠죠. 자, 멜팅 포인트는요. 여기 보시면은 2775도, 그다음에 2740도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제 LS 이거 이제 연력학 수업 보신 분만 아실 건데 자, 리퀴드수 위로는 다 리퀴드고 솔리드수 밑으로는 다 솔리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740도를 넘으면 안 되겠죠. 2740도를 넘어가면 어쨌든 해결료에 액체가 좀 발생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액체가 흘러갖고 피복간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복간 지르칼로이인데 지르칼로이 1850도 정도에서 녹거든요. 그러면은 2740도를 넘은 유오2가 녹아서 흘러서 밑으로 내려가서
칼로리하고 붙으면 지르 칼로리가 높겠죠? 그러면 해결료에 빵꾸가 뚫리면서 방사능이 바깥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냉각수하고 섞이겠죠? 네. 자,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 그래. 이 솔리드스 라인 2740도는 절대 돌파가 돼서는 안 되는 온도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뭐 2850도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이거는 뭐냐면, 스토이키메트리가 익젝트 할 때 그 측정된 물성치 값이기 때문에 이런 마진이 좀 발생하게 됩니다. 해결료 안에서 이 UPU하고 O가 레이쇼가 1대2가 정확히 맞을 리가 없고, 그 다음에 이게 핵분열 생성물 같은 것도 많이 생기게 될 거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녹는 점은 저거보다 조금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죠. 유태틱 멜팅이 흔히 일어나기 때문에 하여튼 불순물이 섞이면 녹는 점은 보통은 내려가요. 네, 보통은 내려갑니다. 연력학 배우신 분은 또 이제 가서 델H 믹스에 대한 고찰을 열심히 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전도도인데요. 이 옥사이드 퓨얼 열전도도가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보시면은 최악이야, 최악. 제가 아는 한 우라늄을 가지고 어떤 그 비금속 원소하고 세라믹을 만들었을 때 2.9, 이 산화물 해결료보다 열전도도가 낮은 물질은 없어요. 그러니까 최악의 열전도도를 가진 물질을 우리가 지금 상용 해결료로 널리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해결료 중심부 온도가 거의 2000도에 육박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서멀 컨덕티비티가 온도가 심지어 1000도까지 올라갔는데 2.9밖에 안 됩니다. 아, 사실은 이게 온도가 상온일 때 이게 숫자가 좀 더 높거든요. 7인가 그래. 근데 온도가 올라가면은 얘는 또 온도가 올라가면 열전도가 떨어집니다. 굉장히 나쁜 특성이죠. 해결료 물질이 온도가 올라갈수록 서멀 컨덕티비티가 올라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템퍼러처 디스트리뷰션이 굉장히 플랫해진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해결료 중심부로 갈수록 온도가 높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 서멀 컨덕티비티가 온도가 높을수록 높으면 이게 온도 분포가 이렇게 약간 둥글어서 평탄해질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는 반대기 때문에 이렇게 오히려 스티프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템퍼러처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심하면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특성이다. 베리 배드다. 네. 자, 근데 왜 그럼 UO2를 씁니까, 교수님? 간단해요. Compatibility with water가 좋기 때문이죠. Compatibility란 단어를 외우십시오. Compatibility. 이걸 한국말로 번역할 때 양립성이라고 합니다. 양립성. 양립성. 앞에다가 재료를 붙여서 재료 양립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compatibility with water 하면 물과의 재료 양립성인 거죠. 물과 재료 양립성이 좋다는 거는 경수로나 중수로에서 쓰기에 최적의 해결료라는 얘기가 됩니다. 왜? 기본적으로 원자력 안전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괜찮은 거를 모토로 하기 때문에 피복 간에 구멍이 뚫려서 해결료가 물하고 섞였을 때 상황을 반드시 가정을 해봅니다. 자, 그 상황이 뭐 빈번히 일어나고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그런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최대한 물하고 반응 안 하는 그런 해결료를 쓰고 싶다라는 게 우리의 바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UO2 해결료가 낙찰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경수로 해서 이 산화물 해결료를 쓰자 이렇게 된 거예요. 나중에 제가 역사적으로 이게 어떻게 결정됐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근데 밑에 보면은 하필이면은 compatibility with sodium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SFR. SFR은 아마 단언컨대 미국에서 그 고속증식로 타입 중에서 가장 그 연구가 많이 됐고 곽광을 많이 받았던 노형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듐, NA죠. 소듐하고의 컴패터빌리티도 주요 관심사가 됩니다. 자, 거기에서 이 SFR에서 유오투표이나 목수표를 안 쓴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클레딩이 만약에 부셔졌을 때 소듐하고 산화물 해결료는 컴패터빌리티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반응물 같은 걸 만들어요. 그래서 반응물이 또 부피도 좀 크고 그래가지고 피복칸이 만약에 찢어져가지고 이게 뭐 반응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반응물이 크니까 피복간 찢어진 걸 더 넓힌다 뭐 이런 안 좋은 특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문헌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유오토 해결료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PWR과 PHWR에서 널리 쓰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 내에서 쓰이는 해결료는 연구용 원자로를 제외하고는 전부 유오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카바이드부터는 조금 대강할 건데요. 카바이드는 덴시티는 유오토보다 조금 좋아요. 플러스죠. 플러스 알파. 자, 헤비아톤 덴시티도 당연히 그 좋을 수밖에 없죠. 예. 왜냐면 이게 1대1 비율이라서 카본이 좀 덜 들어가기도 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차이가 1.3인데 여기는 차이가 0.7밖에 안 되죠. 예. 왜?
C는 하나고 여기 O는 두 개잖아. 자, 그래서 헤비어톤 덴시티도 카바이드 더 좋습니다. 자, 멜팅 포인트는 어떻나요? 솔리드스 템퍼러처 기준으로 하면 2325도라서 조금 낮아졌지만 뭐 그렇게까지 손해는 아니에요. 마이너스 알파. 이게 그렇게 손해가 아닌 이유가 뭐냐면 서멀 컨덕티비티하고 항상 합쳐서 봐야지. 서멀 컨덕티비티가 여기 2.99, 19.6이면 대충 3하고 20이니까 7배, 6배, 최소 6배잖아? 이렇게 열전도가 6배나 높으면은, 아유, 중심부 온도는 훨씬 낮죠, TCL은. 네. 센트라인 템퍼러처를 TCL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녹는 점에서 조금 손해를 봤지만, 서멀 컨덕티비티에서 만회하고 남음이 있기 때문에, 카바이드는 굉장히 좋은 해결료입니다. 종합적으로 유오트보다 카바이드가 더 좋은 해결료입니다. 근데 그럼 경수로에 왜 안 쓰느냐? 물하고 만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카바이드가? 최악이죠. 그죠? 산화가 그렇게 빠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을 쓰는 원자로에는 카바이드 해결료를 안 넣는 게 약간 상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컴패터빌리티가 푸어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컴패터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는 걸 좀 아시겠죠? 네, 이거 중요합니다. 네, 컴패터빌리티. 자, 그런데 이 카바이드 해결료는 소듐하고는 좋습니다. 소듐하고는 이 컴패터빌리티가 좋아요. 근데 큰 의미는 없어. 왜냐면은 소듐은 보통 SF8이니까 패스트 리액터거든요. 카본은 우리가 무엇에 쓰죠? 우리가 카본을 감속제로 쓰거든. 흑연 감속로 들어보셨죠? 감속제로 쓰거든. 감속을 잘 시키는 카본을 패스트 리액터에 넣겠다고? 그러면은 뉴트론 플럭스가 이게 서멀라이즈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좀 더 이렇게 열중성자 쪽으로 그 에너지 디스트리뷰션이 좀 치우쳐질 거 아닙니까? 결코 좋을 수가 없겠죠. 우리는 패스트 뉴트론을 활용해 가지고 마이너 액티나이드들을 다 트랜스미테이션 하려고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컴퓨터빌리티는 좋은데 이 카바이드 해결료는 주로 이제 서멀 리액터 쪽에다 쓰고 싶은 거죠. 카본이라는 것 자체가 중성자를 느리게 하는데 아주 좋은 재료니까. 그래서 뭐 왜 더 슬로잉 다운을 더 잘하고 그런 거 제가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16이고 이거는 12잖아요, 기본적으로. 그죠? 중성자 흡수를 약간 하고 거의 안 하고, 네, 뭐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는 이제 노이론 수업에서 배워서 오셨어야 됩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 세 번째 나이트라이드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나이트라이드는요 심지어 더 좋아. 자, 카본하고 비교해도 덴시티가 더 높아. 자, 그리고 1대1인 건 똑같잖아. 여기서 UC가 1대1인 것과 UN이 1대1인 것도 똑같으니까 헤비아톰 덴시티도 당연히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멜팅 포인트를 보세요. 멜팅 포인트가 거의 옥사이드에 육박할 정도로 높습니다. 리퀴드 템퍼처는 오히려 더 높죠. 뭐 의미는 크게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녹는 점도 되게 높고 헤비애톰 덴시티도 엄청 높고 그리고 심지어 서멀 컨덕티비티도 카바이드보다 더 높아요. 예.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 좋죠. 근데 문제가 뭐야? Compatibility with Water가 애매해. 에버리지. 그러니까 카본보다는 나은데 산화물보다는 카바이드보다는 나은데 옥사이드보다는 좀 나쁘다는 거지. 애매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이트라이드 퓨얼이 물 원자로에 잘 안 쓰이게 된 거는 사실 이 에버리지, 그러니까 약간 나쁜 컴패터빌리티 때문이라기보다는 패브리카빌리티가 커요. 만드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높은 멜팅 포인트다 보니까 이게 소결을 하면 그렇게 고밀도 해결료 펠렛을 얻기가 되게 힘듭니다. UO2도 똑같이 녹는 점은 높기는 한데 그 스토이키메트리 좀 흔들어가지고 하고 하면은 훨씬 더 잘 돼요. 잘 되고 그런데 UN은 그게 좀 쉽지가 않아서. 근데 최근에는 이제 패브리케이션 기술이 좀 발전했기 때문에 나이트라이드 해결료에 대한 논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에버리지다. 그리고 컴패터빌리티 미드 소드면 어떻습니까? 좋죠. 좋습니다. 그런데 좋은데 고속로에도 SFR에도 나이트라이드 퓨얼은 많이 사용되지 않았어요. 별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경쟁 상대가 더 좋은 애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UPUGR 한번 봅시다. 자, 금속 해결료입니다. 그래서 UPU인데 뭐 그냥 UGR이라고 얘기할게요. 자, 지르코늄을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덴시티 더 높습니다. 더 높은데 이 지르코늄을 10 웨이 퍼센트를 넣거든요. 여기 표시는 안 돼 있지만. 그래서 이 헤비아톰 덴시티는 사실 많이 떨어져요. 1.6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나이트라이드보다 약간 좋은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녹는 점을 비교해 보면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알파가 아주 확실해요. 녹는 점이 너무 낮아. 1160도밖에 안 돼. 자, 1132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8도밖에 안 올라간 거야. 28도밖에. 10%나 넣어가지고. 그럼 1%당 3도 올라간 꼴이잖아. 그래서 이게 녹는 점이 그렇게 쉽게 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가 확실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통을 치느냐? 열전도도.
열전도도. 19.8과 35. 그러면 지금 이게 몇 배입니까? 2배 조금 안 되죠. 예, 한 뭐 7, 80% 이상 더 높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1000도에서 하지 않았고요. 여기는 다 1000도야. 여기는 다 이렇게 높은 온도까지 버티니까. 근데 얘는 500도에서 숫자를 제가 제시를 해놨습니다. 500도에서 35. 이렇게 굉장히 높은 값을 준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어, 고속로에서 UPUGR 해결료의 센터라인 템퍼러처는 이제 한 750에서 850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계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가장 높은 해결료 온도가 이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썸을 맞은 녹는 점까지 어떤 그런 열적인 그 거리를 생각해 보면 기존의 세라믹 퓨얼들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속 해결료라는 게 헤비아톤 덴시티 약간 득 보는 거야. 물론 이제 옥사이드랑 비교해서는 1.5배입니다. 그러니까 큰 득이죠, 사실은. 옥사이드랑 비교한다 그러면. 이 다른 문제가 있어서 카바이드랑 나이트라이드 못 쓰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걸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피사일 덴시티가 1.5배라는 건 굉장히 큰 득인데, 서멀 마진 관점에서는 녹는 점이 워낙 그 메탈 쪽이, 얼로이 쪽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득을 보지는 못한다는 거. 그렇지만 열전도도가 높다라는 건 서멀 마진의 어떤 크기와 상관없이 굉장히 플러스 알파입니다. 왜냐하면 트랜지언트 시츄에이션, 약간 이 좀 사고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 열을 바깥으로 엄청 빨리 빼준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 컨덕션이 이렇게 잘 일어난다는 거는 정말 큰 플러스 알파입니다. 플러스 알파입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뭡니까? 금속이잖아요. 금속, 지르코늄을 넣긴 했지만, 그러니까 물하고는 기본적으로 컴패터빌리티가 안 좋습니다. 배드입니다. 그러니까 워터 리액터에 금속 해결료 쓰겠다 이런 발상은 얘기가 안 됩니다. 소듐하고는 어떨까요? 당연히 좋죠. 자,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해결료 4개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만 좀 숙지하고 계셔도 굉장히 그 학사 수준에서, 학부생 수준에서 좋은 상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는데 요거까지만 할까요? 이그젬플. 나이트라이트 퓨얼에 아이소토픽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추럴 나이트로진은 99.634%가 나이트로진 폴틴이에요. N14. 그다음에 0.366%가 N15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N14는요. 카본 폴틴을 만들어요. 카본 폴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예, 당연히 방사성 동위 원소고요. 반감기가 5730년입니다. 우리가 탄소로 연대 측정할 때 측정하는 개입니다. 자, 그래서 이 147N에다가 10N을 더하면은 프로톤이 나오고 카본 폴틴이 형성이 되는 이런 반응을 해요. 자,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게 UN으로 내가 해결료를 만들어서 넣었는데 얘가 다 14N이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서 상당량의 카본 폴틴이 있는 거야. 근데 얘가 반감기가 5730년인 거지. 싫죠? 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N15를 농축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0.72% 있는 우라늄 농축하는데도 그렇게 돈을 써야 되는데 0.366% 있는 얘를 농축을 하겠다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약간 차이점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얘는 일단 자체로 가스잖아, 기체잖아. 그러니까 무슨 UF6 같은 거 안 만들어도 돼. 그죠? 안 만들어도 되잖아. 그리고 물론 이게 분자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N2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요게 하나 섞여 있는 것과 2개 섞여 있는 뭐 그런 거 문제는 있을 수 있겠네. 예, 아무튼 자, 그래서 분자 형태로 이렇게 안 만들어도 돼서 이건 또 좋고, 그 다음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14하고 15를 세퍼레이션 하는 거니까 최악의 경우에도 30하고 29, 그러니까 분자일 때 하나만 섞여 있는 애를 기준하면, 그죠? 그럼 30분의 1 차이잖아. 그러니까 이 세퍼레이션 팩터라고 그러나요? 그게 좀 한 번 그 캐스케이드를 지날 때 세퍼레이션이 엔리치먼트가 좀 많이 올라가겠지. 적어도 UF6보다는. 얘는 얼마입니까 이거? 그래서 제가 대략 한 300분의 3 정도 차이 날 거야. 이게 235하고 238 차이를 해야 되니까. 예. 3 정도 차이 나는데 이거랑 얘랑 더하면 거의 한 300 가까이 됐거든요. 그럼 100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이 수율이 이 N2 쪽이 좀 좋긴 하겠지. 예, 여러 가지 두 개의 큰 장점은 있어. 우라늄 농축에 대비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이것의 어떤, 그리고 이걸 농축을 하면 이게 뭐 100%가 되겠습니까? 뭐 한 1% 가까이는 N14가 남을 확률이 높잖아. 응? 그게 고농축 N15 질소를 만들기도 좀 진짜 어렵기 때문에 결론은 뭐야? 해결료를 만들겠다고 N15를 엔리치먼트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계속 농축할 수는 없으니까 리프로세싱 할 때 이거를 회수를 해가지고 다시 또 쓰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돈, 돈. 기술로 어떤 자연의 제약을 못 뛰어넘는 건 아니야. 대가만 지불하면. 그렇지만 대가가 너무 비싸면 어떡해.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 좋은 나이트라이트 해결료가 아직까지 안 쓰이는 데는 저런 다양한 이슈들이 있다는 거. 자, 세상 참 어렵다 생각 들지 않습니까? 기껏 좀 좋은 해결료를 찾았다 싶으니까, 아, 참 별 희한한 게 다 발목을 잡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멀 컨덕티비티에 관해서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서멀 컨덕티비티가 왜 상수가 아닌지에 대해서 이 앞에 있는 표하고 연계를 지어서 설명을 하면서 다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